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 연일 신고가인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딘가 좀 조용한 것 같죠? 네, 맞아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변화의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프라이버시 코인의 조용한 부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수익 구조, 또 주요 블록체인들의 수수료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랑 비트코인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데 그 변화까지 한 4가지 핵심 흐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시장의 속살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네, 정말 이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 너머의 그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이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거거든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왜 쓰는지, 또 돈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라이버시 코인, 그중에서도 Zcash, ZEC 이야기입니다. 최근 Zcash의 그 쉴드 공급량이라는 지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사용량이 늘었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쉴드 공급량 증가는 단순 사용량 증가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기 거래 내역이나 자산 규모를 그냥 공개적인 블록체인에 딱 기록하는 대신에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트캐시만의 특별한 프라이버시 풀로 자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제트캐시는 그 KGK-스낙스 같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쉽게 말해서 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그 비밀번호 자체를 안 보여주고도 상대방한테 증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당사자나 금액 같은 민감한 정보는 숨기면서도 거래 자체의 유효성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일부러 숨기는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듣고 보니 약간 금융시장의 다크풀처럼 외부에서는 자금 흐름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특히 그 익명성 집합, 영어로는 애너니미티 셋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풀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제트캐시는 초기 그 스프라우트 단계부터 세플링, 그리고 최신 올처더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효율화해 왔거든요. 익명성 집합,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풀에 더 많은 자산과 거래가 모이면 모일수록 개별 거래를 식별하거나 추적하기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거래들 속에 내 거래가 쓱 섞여 들어가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트워크 전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자산이 투명한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온체인상에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래소 같은 데서 가격 발견,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규제 문제입니다.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그 특성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AML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지캐시의 쉴드 공급량 증가는 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의 실제 요구를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지표인 동시에 또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감소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같은 부분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기술의 발전하고 실제 사용 패턴, 그리고 규제 환경 사이의 줄다리기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버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죠. 바로 돈이 어떻게 도는지,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지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프린터 돌아간다, printer goes burr 이런 밈이 있을 정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1대1로 딱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을 없앤 암호화폐죠. 이런 안정성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의 기축통화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디파이에서 담보나 대출 자산으로 활용되고 심지어 국정 간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도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연 준비금 운용 수익입니다. 준비금 운용 수익이라면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맡긴 달러 같은 법정 화폐를 이 사람들이 굴려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용자들이 1달러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1 스테이블코인, 예를 들어 뭐 USDT나 USDC 같은 걸 발행해 주잖아요. 이때 받은 1달러를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나 아니면 우량 회사채, 현금성 자산 같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뭐 절대 강자인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뭐 순수익에 가까운 엄청난 마진율을 자랑하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자를 우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익은 그냥 다 발행사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모델은 흔치 않아요. 발행사가 준비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죠. 이게 바로 프린터 돌아간다는 농담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물론 부가적인 수익 모델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즉 환매하거나, 그 반대로 발행할 때 소액의 발행 환매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예치, 대출, 파생상품 거래 같은 추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간 거래나 국경 간 송금 같은 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모델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뭐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서 USDC 보유자한테 보상을 준다. 이런 건 어떤 맥락인가요? 약간 사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모델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유치를 위한 어떤 경쟁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와의 어떤 긴장 관계가 발생합니다. 일부 규제 당국, 예를 들어 유럽의 입법 논의, 그 제노에스법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걸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취급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디지털 현금이나 전자화폐의 성격으로 규정하려는 의도 때문이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유사 상품이 된다면 훨씬 더 엄격한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오, 이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안정된 코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안정성을 담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며 이게 또 어떤 규제적인 함의를 갖는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구조를 알아야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의 경쟁 구도 변화, 특히 레이어 1, L1 블록체인들의 수수료 발생 측면에서의 지형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 분야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체 L1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던 솔라나의 비중이요. 최근에는 9% 수준까지 크게 급감했습니다. 네, 50% 이상에서 9%까지 떨어졌다고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솔라나는 빠른 속도랑 저렴한 수수료로 유명했는데 정작 네트워크가 벌어들이는 총 수수료 수익 점유율은 왜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솔라나의 수수료 수익 감소는 좀 역설적이게도요. 솔라나를 뜨겁게 달궜던 요인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그 밈코인 열풍이죠.
올해 초 솔라나 네트워크는 밈코인 거래와 관련된 엄청난 트랜잭션 폭증을 경험했잖아요. 잦은 매수매도 새로운 밈코인 발행 같은 그런 투기적 활동이 네트워크 수수료 발생의 주된 원천이었는데 이 밈코인 열기가 다소 좀 진정되면서 관련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수수료 수익도 함께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래 번수는 엄청 많았지만 주로 밈코인 같은 특정 활동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그 열기가 식으면서 수수료 기반이 좀 약화된 거군요. 그럼 솔라나가 빠진 자리는 어떤 플랫폼들이 차지했나요? 그 빈자리를 메운 주역은 BNB 체인하고 특히 하이퍼 리퀴드라는 플랫폼입니다. BNB 체인은 전체 L1 수수료 점유율을 약 2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하이퍼 리퀴드는 무려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이퍼리퀴드가 40%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하이퍼리퀴드는 어떤 플랫폼이길래 이렇게 높은 수수료 점유율을 보이나요? BNB 체인의 성장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하이퍼 리퀴드는 쉽게 말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선물 거래 같은 이런 파생상품 거래는요. 일반적인 토큰 전송이나 스왑, 그러니까 교환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거래되는 계약의 가치도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즉, 하이퍼리퀴드는 단순히 트랜잭션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익성 높은 거래를 많이 처리하면서 높은 수수료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BNB 체인 같은 경우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강력한 연계성이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지갑하고 손쉽게 연동되고 편리한 입출금 지원 같은 것들, 사용자들이 BNB 체인 생태계로 쉽게 진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일종의 온램프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한 사용자 기반과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트랜잭션 처리 속도나 건당 수수료의 저렴함만 볼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위에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 활동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면서 또 수익성 있는 수수료를 발생시키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게임이냐, NFT냐, 디파이냐, 파생상품이냐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L1의 재정적 건전성이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변화는 L1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우월성, 그러니까 속도나 확장성, 낮은 수수료 자체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수료 창출 능력하고 건전한 수익 구조를 갖추는 것이 플랫폼의 생존과 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라나가 다시 예전의 그 수수료 점유율을 회복하려면 민코인 말고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의 트랜잭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킬러 디앱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투기적 사이클이 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요 주가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네,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주요 주가 지수, 예를 들어 S&P 500의 움직임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죠. 이게 0.7에서 0.8 수준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 즉 주식시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따라 오르고 주식시장이 내리면 비트코인도 함께 내리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 리스크 온 에셋으로 함께 묶여서 움직였던 거죠. 0.7에서 0.8 수준이었다면 정말 거의 같이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상관계수가 0.2에서 0.3 수준까지, 어떤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오히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단적인 예죠.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상관계수가 0.8에서 0.2 수준까지 급락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주식시장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구조적인 변화의 측면이 좀 강해 보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을 생각해보면 비교적 명확하잖아요.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
배당 정책, 인수합병 소식 같은 개별 기업 요인이나 아니면 기준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통계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투자자들은 이런 펀더멘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런 실적 보고서 같은 명확하고 정기적인 펀더멘털 촉매제가 좀 부족합니다. 물론 거시경제 환경이나 유동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의 수급 요인, 예를 들어 채굴 보상 반감기라던가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동 같은 거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및 유출 동향, 각국 정부의 규제 발표나 정책 변화, 그리고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미래의 결제 네트워크다 같은 비트코인 고유의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주로 실적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인다면 비트코인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라는 또 다른 엔진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히 주식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시각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수론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는 것은 두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고요.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자산들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만 보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고유의 내부 동력들, 예를 들어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 변화라든가 온체인 데이터상의 고래 움직임, 주요 기술 업데이트나 규제 환경 변화 같은 요소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점차 독자적인 자산 클래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4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수요 증가와 그 이면의 리스크,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의 수익 구조와 규제적 딜레마, 그리고 L1 블록체인들의 치열한 수수료 경쟁과 그 동력의 변화, 마지막으로 전통자산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 가능성을 보여준 비트코인의 탈동조화 현상까지. 이 변화들은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와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겁니다. 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좀 더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버시, 스테이블 코인, L1 플랫폼 등 각 영역이 독자적인 기술과 논리로 분화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기술들이 발전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L1 간의 경쟁 구도나 자산의 이동 방식, 심지어 수수료 발생 구조나 시장의 상관관계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